TMI입니다. 타카노 후르츠파라라는 게 신주쿠에 본점이 있는데요. 거기 한번 안 가보신 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가격대는 조금 비싸요.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가봤던 어떠한 그 과일 요리집보다 맛있는 곳입니다. 가격대는 실제로 다카노 후르츠파라를 보면 그 건물의 지하 1층에서 팔고 있는 것들을 이제 더 오래 놔두면 팔리기 힘든 게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맛이 좋을 때는 오히려 못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5층으로 가지고 올라와서 요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밑에서 보다 보면은 뭐 메론 하나에 12,000엔, 그리고 뭐 망고 하나에 6,000엔, 뭐 이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실제로 위에서 올라가서 요리로 시켜 먹어도 한 2, 3천엔은 줘야 돼요. 근데 먹어보면 그게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맛입니다. 실제 저기 여기 오실 일 있으면 먼저 저희 밖에서 망고 하나 사드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망고를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그러면 그 차이를 바로 알 겁니다. 일본에서 일본 친구를 사귀는 방법,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에 모처럼 일하러 또는 공부하러 온 많은 한국 사람들이 정작 일본에서 일본인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한탄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본인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게 일본인 친구를 사귈 수 있고요. 그럼 제가 일본인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던 환경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바꿔야 되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바꾸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본인과 접촉하는 공간에 주거하고 있느냐이죠. 일본인조차도 혼자 살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 친구라는 사람은 학생 때 만든 게 전부가 됩니다. 한국인과 다르지 않은 단절된 공간이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아는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쉐어하우스를 싫어하더라고요. 방이 좁다느니, 화장실을 같이 쓰는 거 싫어한다느니, 남이 쓰던 욕실이 싫다느니, 참 많은 이유 때문에 원룸 같은 개인 공간으로 가거나 한국인들끼리 사는 기숙사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살더라고요. 뭐 일본까지 와서 왜 굳이 한국 사람들이랑 그렇게 붙어 다니고 싶어 하는 걸까요? 굳이 한국인 모임에 가입해서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수다 떠는 것을 일본까지 와서 해야 맛이 나나요? 보통 해외에서 어학 연수, 어학 공부를 하려면 자국민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과는 반대로 일본에선 한국인들끼리 아주 뭉쳐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저의 경우는 2005년쯤에 첫 쉐어하우스를 찾아서 들어간 뒤로는 쉐어하우스만 전전하게 되었고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늘고 거기 있는 외국인들도 일본어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일본어 공부도 되고 일본인들이 보통 80%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래서 쉽게 일본인 친구들을 사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게다가 여기 오는 많은 일본인들은 외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서 오는 경우가 많지요. 쉐어하우스에 들어왔다면 제 1단계는 클리어입니다. 반은 먹고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냥 없는 듯 사는 것은 혼자 사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본말에 고코로 츠카무니와 이부쿠로 츠카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잡으려면 위장을 잡아야죠. 한국에도 같은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한국 음식은 매콤달콤한 냄새가 나서 그 냄새가 건물 전체에 진동을 하죠. 일본의 쉐어하우스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적다 보니 휴일이 되면 언제나 조용해요. 그래서 점심쯤에 이런 매콤달콤한 요리를 해봅니다. 가장 좋은 게 떡볶이 같은 거죠. 그러면 냄새에 이끌려서 하나 둘씩 바퀴벌레처럼 기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다들 빼꼼하고 쳐다보는 정도인데요.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요소가 필요하죠. 먼저 말을 걸 수 있느냐. 못하는 일본어의 경우 오히려 일본인들의 경계심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말을 거는 게 중요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고레 다베테미마스까 같은 가벼운 일본어 정도로 꼬셔봅니다. 그러면
재미있게 기다렸다는 듯이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반은 성공한 거고요. 거기서 매운 거 좋아하는지 물어보면서 추가 요리를 준비하면 되죠. 그래서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한다면 호떡이나 부침개를 추천하고요. 매운 거 좋아한다면 불닭도 좋지만 저의 경우는 제가 그렇게 매운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신라면에 달달한 고추장을 넣어서 직접 비빔면을 만들기도 하죠. 이렇게 친해지다 보면 오히려 일본 사람들 쪽에서 다양한 제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친해진 친구들과 같이 근처 마츠리에 가서 놀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한밤중에 갑자기 볼링장 가자 그러면은 같이 쫓아가서 보면은 새벽까지 볼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가 자전거 여행 간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어떤 섬으로 가서 섬을 일주한 적도 있었네요. 이렇게 한 1년 정도 지내고 보면 어느 정도 식상해져서 다른 쉐어하우스를 가게 되기도 합니다. 쉐어하우스의 가장 큰 장점은 가구를 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삿짐은 트렁크 하나랑 가방 한두 개. 한국처럼 잔뜩 사서 쟁여놓는 환경은 일본 자체에서 쉐어하우스가 아니라도 힘듭니다. 집 자체가 작잖아요. 그래서 익숙해지다 보면은 더 쉐어하우스를 오가기가 쉽게 됩니다. 더 재밌는 거는 1년 정도 식상해질 무렵에 다른 쉐어하우스를 가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번 하면 몇 명들은 같이 가자고 제안하는 친구들도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쉐어하우스를 찾아다니는 것도 재밌고요. 새롭게 들어간 쉐어하우스에서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일본에 오자마자는 편의점에서 점원이 하는 얘기를 아예 들을 수조차 없을 정도였는데 쉐어하우스 생활을 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까 일본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휘력이 늘었습니다. 일본인 친구들과 일본의 문화를 즐기면서 일본인들이 즐기는 생활 속에 들어간 결과죠. 같이 고궁을 가게 되면 그 고궁의 역사를 아는 친구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요. 어떤 마츠리가 있으면 마츠리의 의미나 어떻게 참가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예전에 아사쿠사라고 도쿄에서 제일 규모가 큰 마츠리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저보고 미코시를 해보라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미코시는 가마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매달려서 메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남들 앞에서 훈도시는 이렇게 한국인은 저 혼자만의 일본인 친구들과 네팔이나 캐나다, 프랑스 친구들도 생기고 일본어로 밤늦게까지 떠들면서 일본어 표현들이 풍부하게 되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자주 틀리는 표현들도 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그 일본인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웬만한 한국인들보다 어휘 사용이 정확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졌느냐입니다.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언어는 단지 소통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도 마찬가지고 외국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표현 하나하나에 마음을 상하기도 하죠. 하물며 외국인들은 그 작은 뉘앙스들을 알고 얘기하기 굉장히 힘이 들죠. 그게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면 친해졌던 친구들도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KY인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KY가 뭐냐고요? 쿠우키가 요메나이의 약자로 KY라고 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죠. 나는 좋은 의미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있잖아요. 한국어보다 일본어의 그런 뉘앙스로 전달해야 하는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개인 생각인데요. 한국어는 학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명확하고 단어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여성 개인이 만든 것이어서 현재까지도 예외가 더 많은 언어가 되어 있습니다. 느낌을 말로 표현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작은 변화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죠. 게다가 더 황당한 것은 사람마다 그 단어의 인지가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것도 하나의 코너로 설명하면 재밌을 것 같으니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처음 듣는 표현이 있거나 애매한 느낌의 표현이 있으면 여러 일본인 친구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재미있는 게 일본인들마다 그 의미의 범위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왜 지들 나라 말을 지들이 토론하고 있지? 하고면서 저는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36번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언어라는 게 아닐까요? 왜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하나도 못 받았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첫 번째 이유는 한국어의 느낌을 그대로 영어로 해석할 수 있는 언어의 마술사가 없었다가 제가 제일 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어는 말을 그대로 뇌 속에서 해석이 가능한 과학적 언어이기 때문에 감성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의 의견인데 설득력이 있지 않나요? 아무튼 일본인의 감성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일본인에게 의도치 않는 상처를 줄 수 있게 되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자기네 그룹에 넣어주었더라도 점점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지키면 모처럼 온 일본에서 일본인 친구들과 즐겁게 일본의 문화를 즐기고 돌아갈 수 있겠죠.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외국어를 배우게 되는 이점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경험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엔 여기까지만 하고요. 모처럼의 일본 생활을 재미있게 즐겼으면 하네요.